2009년도 3월에 S&P 500 지수가 미국의 700포인트였어요. 그때가 금융위기의 한복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투자하는 거 무서워했겠죠. 근데 지금 7,500이거든요. 그럼 700에서 7,500이면 10배가 넘게 뛰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2011년으로 갑니다. 2011년도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7,000포인트를 찍었어요. 네. 지금 7만입니다. 10배네요. 10배죠. 네. 지금이 2026년인데 우리가 지금 2036년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2036년에 10년 전인 2026년을 돌아봐요. 그때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2026년이 저는 되게 이 지금의 시대가 되게 많은 갈림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복잡한 글로벌 경제 흐름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은 구독자님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으셨어요. 나오실 때마다 달러, 금리, 환율, 그리고 지정학까지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꿰뚫어보는 국내 최고 거시경제 전문가십니다.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단장이시자 부의 갈림길의 저자로 돌아오신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신한프리미어라고요. 자산관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증권하고 같이 하는 자산관리 브랜드인데 거기에 100여 명 정도 있는 전문가 그룹의 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이 이제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단장 역할 수행하고 있고 거시경제 매크로를 보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 관련된 컨설팅 업무 이런 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저희가 내보내겠지만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촬영일 기준 7월 15일에 오건영 단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책을 내시는데 이번 책 신간의 제목이 부의 갈림길입니다. 네. 최근에 어디서 본 것 중에 요즘은 이제 거의 뭐 카카오톡 쓰듯이 AI 챗 GPT라든지 모두가 다 하나씩은 최소 하나씩은 쓰잖아요. 이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나의 예. 몸값을 더 올리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는 사람, 요 사람들이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위 상위 20%가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20대 80도 아니고 0.3% 대 99.7%가 0.3%가 상위에서 AI와 이제 그런 툴들을 가지고 더 예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나머지 99.7%는 AI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거나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위치에 처한다는 네. 거죠. 굉장히 좀 섬뜩한 결과를 제가 봤었는데 제목이 부의 갈림길입니다. 저자로서 한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사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0.3이라는 말씀 처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좀 놀랬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갈림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갈림길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개의 갈림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갈까? 아니면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내지는 어떤 직업을 택할까? 어떤 회사를 갈까? 내지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의 갈림길이잖아요. 그 갈림길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갈림길을 선택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대표님께서도 무언가 이런 사업 같은 거 시작할 때 그것도 하나의 큰 갈림길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느 갈림길이든지 간에 똑같아요. A를 택하든지 B를 택하든지 예를 들어서 B 대신에 A를 제가 택한 거죠. 딱 가봤더니 딱 1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1년 지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거 잘못 갔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지났더니 그때 A를 택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림길에 서 가지고 어느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거를 꽤 긴 미래에서 돌아봤었을 때는 그때가 중요한 갈림길이었고 내가 했었던 선택이 긴 호흡에서 보니까 물론 중간에 부침은 되게 컸지만 너무나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런 경험 같은 거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부의 갈림길을 갖다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봤던 거거든요. 책을 쓰게 될 때 고민했던 건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무언가의 선택의 기로에서 투자할까 말까 했는데 투자를 했어요. 처음엔 되게 큰 부침이 있었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그때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갈림길 속에서 선택을 잘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정을 해보죠. 2009년도에 보시면요. 2009년도 3월에 S&P 500 지수가 미국의 700포인트였어요. 그때가 금융위기의 한복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다 투자하는 거 무서워했겠죠.
근데 지금 7,500이거든요. 그럼 700에서 7,500이면 10배가 넘게 뛰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나스닥이 아니고 S&P 500이면은 올라가는 속도도 되게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와 10배가 뛰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십몇 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그때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갈림길이 됐을 수 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2011년으로 갑니다. 2011년도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요.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7,000포인트를 찍었어요. 네. 지금 7만입니다. 10배네요. 10배죠. 그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에 대한 선택도 사실은 큰 갈림길 중에 하나가 됐겠죠. 참고로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 때 기억해 보시면 코로나 사태 때 보시면 20년도 3월 4월에요. 코스피 지수가 1,450까지 빠졌어요. 지금 보면 7,000 좀 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5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하나의 그 되게 중요한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옛날에 살 걸 이런 얘기하는 책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건 어쩌면 지금이 2026년인데 우리가 지금 2036년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2036년에 10년 전이 2026년을 돌아봐요. 그때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2026년이 저는 되게 이 지금의 시대가 되게 많은 갈림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절대 공감하는 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툴이 등장했죠. 네. 그게 AI죠. 네. 0.3 대 97.7, 99.7이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사람만 해당이 될까 아니면 기업에도 해당이 될까? 저는 기업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AI를 쓰는 기업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편차가 되게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AI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의 갈림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갈림길이라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내던져졌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변화가 나타났었을 때 과거와 다른 그때 내가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융시장의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과거에 환율에 900원, 1,000원, 1,100원 이런 환율이 되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같은 거 풀면은 1달러에 1,000원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은 1달러에 1,000원이라는 건 그 자체로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네. 지금은 1,400, 1,500원이라는 고환율이 되게 익숙해진 세상이죠. 환율이 새롭게 변해 있는 한 레벨 바뀌어 있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만 해도 그때 정기예금 금리가 1%였어요. 그때 정기예금 2%라고 하면 와 이랬거든요. 지금 정기예금 2%는 너무 낮죠.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2%라는 게 2020년도에는 너무 높은 거지만 지금은 너무 낮은 숫자가 돼 있죠. 하나 더 보시면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딱 이맘때로 가보죠. 작년 이맘때 코스피가 한 3,000 했어요. 그때는 5,000 간다 하면 너무 낙관적이다 이랬겠죠. 근데 지금 5,000 간다고 하면 반대로 미쳤다는 얘기를 할 거잖아요. 5,000이라는 숫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 5,000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은 180도 바뀌어 있죠. 네. 그럼 이런 건 뭘 얘기하느냐? 주식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의 재반 환경이 뉴노멀이 된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갈림길이 나타난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었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일부는 테이킹하고 가야 되느냐? 이게 저는 부의 갈림길에서 지금이 굉장히 많은 갈림길을 만들어낼 때다라고 봐고요. 여기에 첨언 하나만 더 드리면 트럼프 2.0이잖아요. 과거에 보지 못했었던 질서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하나의 갈림길인 것 같아서 우리가 10년 후에 지금을 돌아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될 만한 소스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고요. 5가지 정도로 그런 부의 갈림길을 제시를 해봤던 책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한 게요. 안전자산이라는 금값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단 말이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전쟁들 금값 우리가 어떤 이 갈림길에서는 어떻게 액션하는 것이 2036년에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전쟁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다시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재개할 것 같다. 휴전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전쟁의 리스크가 커진다고 하니까 또 주식시장도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고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불안하지 않냐. 이러면 투자할 수 있겠냐. 근데 이게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도 지난번 책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예를 들어 금을 투자해 놓는 게 좋다.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내일부터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의 갈림길 중에서 A를 선택했다고 해서 에브리데이 꽃길을 걷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도 사업을 시작하신 다음에 초반부터 꽃길은 아니셨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제이커브라고 그렇죠. 보통 처음에 하니까요. 너무 힘든 그런 예, 순간들도 예. 찾아오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무언가 자산을 바라볼 때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긴 호흡으로 박아둔다라는 개념을 많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짧은 호흡으로 이게 바라보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우리는 투자를 끝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전쟁이 언제 끝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찍 끝나면 주가가 오르고 전쟁이 오래 가면 주가가 빠지니까 이거 답이 없다. 올해 내에 우리가 모든 투자를 끝내야 되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예측을 하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 누구도 모르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근데 한번 시기열을 좀 길게 가져가 볼게요. 5년 정도 투자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5년이라는 시기열에서 바라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년이 지나면 전쟁을 계속 하고 있을까? 하고 있더라도 시장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5년쯤 지나면 에브리데이 지금 그렇게 신경을 쓸까?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옛날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7년짜리 전쟁이었대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처음엔 큰 이슈였다가 나중에 한 5, 6년 지나니까 뉴스의 한 켠에서 가끔 등장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 뉴스를 많이 안 보냐? 전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전쟁의 시장이 상당 수준 적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저는 우리가 5년이라는 시기열을 통해서 본다면 전쟁이 언제 끝났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언젠가는 이 5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전쟁의 영향이 희석이 될 거지 않습니까? 전쟁 영향이 희석될 때에는 전쟁 영향이 사라져갈 때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사업에 좋을까 투자에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좋은 질문이라고 봐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전쟁을 바라면서 전쟁 언제 끝나요? 이런 불가지의 영역을 논리하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도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영향이 희석이 될 텐데 그 희석이 되는 시점에 그 전쟁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서 나는 어떤 자산이나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좋아? 그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란 전쟁이라는 게 예를 들어 끝나더라도 무언가 기존의 질서하고 바뀌는 게 있겠죠. 네. 저는 대표적인 손바뀜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에너지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중동에서 에너지를 많이 수입했죠. 그렇죠. 근데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이유가 가성비가 높아서래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보다 거리도 짧고 네. 싸기도 하고 네. 그러다 또 우호적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호르무즈를 한번 이란이 막아본 거예요. 근데 막아보니까 전 세계가 쩔쩔매는 걸 본 거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건 중요한 교섭의 카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호르무즈를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할 때마다 교섭하기가 훨씬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란하고 트럼프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요즘 핵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핵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호르무즈의 통제권 갖고 얘기하거든요. 양쪽 다 이게 되게 키가 된다는 건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기존에는 핵을 놓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호르무즈가 키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호르무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다음엔 다시 안 죄일까? 저는 언제든지 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호르무즈가 수시로 지어질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우리처럼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선 어느 순간에 수입되던 에너지가 딱 멈춰버리죠. 이때는 가성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싸게 가져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져올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중동에서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조달을 다른 지역에서 의존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의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고민을 우리나라만 할까? 그게 아니죠. 여러 국가에서 같이 하게 되겠죠. 그럼 그 국가들도 어딘가에서 수입하려고 막 찾아다닐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원부국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그럼 이제 대표님이 자원부국이에요. 여태까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달라 이렇게 막 얘기해요. 네. 그럼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높게 부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자원부국의 갑질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많이 바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예요. 2000년대로 가볼게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성장의 엔진이 전 세계 에너지를 빨아들인다고 했어요. 네. 중국 하면 어마어마한 성장 엔진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름값도 엄청 올랐고요. 전 세계 시총 1위가 엑슨모빌이라고 미국의 에너지 회사였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해서 막 그 원자재 가격이 엄청 뛰었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뛰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 원자재 말고 다른 무언가 공급 채널을 찾아야 되지 않아 해서 등장한 게 셰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무리해서 성장했던 중국이 아무래도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중국이 확 줄어요. 그러면 셰일 오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늘었는데 에너지 수요가 중국의 긴축으로 쫙 줄어들어요. 그럼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가 떨어지니까 에너지 가격이 훅 주저앉았겠죠. 네. 그래서 2010년대 자원부국들이 힘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셰일가스도 하다가 채산성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중간에 또 이게 멈칫멈칫하고 뭐 망한 기업들도 많았고 그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셰일가스 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저유가 기조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큰 권력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에너지 기업보다는 테크 기업들 훨씬 좋아했겠죠. 근데 앞으로는요.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자원부국이 한번 각광을 받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그래서 전쟁 이유를 바라본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에너지를 하나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중국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을 소거시키고 거기다가 AI를 넣어보세요. AI는 엄청난 에너지를 빨아들일 것 같지 않으세요? AI는 사실상 전력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중국 이상의 에너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2010년대 내내 사실 우리가 무시했었던 그런 에너지 섹터를 한번 지켜보자. 물론 어떤 에너지 ETF를 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는 테크 관련돼서 테크 봐라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영역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에너지 쪽은 고민이 덜 돼 있을 거예요. 에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투자 영역에서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나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봐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거 하나냐? 그게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전쟁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각각 다 고민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까? 그걸 고민하는 시기지 전쟁 언제 끝날까? 이 고민에 매몰돼 있으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있다. 요 조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금이라는 자산은 보통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뛰기 마련이에요. 네. 근데 이번 전쟁이 중동 전쟁이죠. 유가를 끌어올려가지고요. 금리를 끌어올려요. 네, 네. 잠깐 보시면 금은 이자를 안 줘요. 달러는 이자를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어쩌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대요. 물가 압력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달러를 보유했을 때의 매력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달러의 매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해서 금의 가격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럼 달러 대비 금의 매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그게 물가 압력을 높여가지고 금리가 인상된다. 이게 지금 금 가격에는 굉장히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 하면 안 되겠네.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 금이라는 거는 긴 호흡에서 보셔야 돼요. 긴 호흡에서 보면은 금리는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할까요? 사이클이 또 있겠죠. 금리는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네, 네. 금리가 우상향하면 지금 100%돼 있을 거 큰일 아니에요. 나죠. 그렇죠. 금리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절처럼 순환하잖아요. 우리가 긴 호흡에서 그럼 보면 매번 겨울만 있겠습니까? 언젠가 봄이 옵니다. 어렵나요?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도 있지만 내려오는 시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금리의 민감도가 되게 높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 내릴 때만 딱 잡아서 들어가야지. 그날이 언제 올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긴 호흡으로 그렇게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금을 조금씩 이렇게 담아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해 봐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그 금하고 환율에 대해서 다뤄주신 책 환율의 대전환,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금값도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맞아요. 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계속 오른 줄 아는데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네네.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이 족대하고 어항이라는 비유를 종종 쓰곤 해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계곡에 이제 놀러 갔었을 때 얘기인데 그때 저희 삼촌이 이렇게 딱 족대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서 물고기 잡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주시더라고요. 피라미 잡으라고. 그래서 족대 들고 계속 뛰어다니는데 물속에서 물고기가 저보다 빨라요. 못 잡아요, 뛰어다녀서는. 근데 이제 이 어른들은 뭐 하셨냐면 어항이라고 해서 통발 비슷한 거예요. 네. 이 어항 안에다 떡밥을 발라놓고서 탁 물속에 집어넣으셨거든요. 3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항을 갖다 이렇게 삼촌이 드는데 와, 꽉 차 있죠. 꽉 차 있죠. 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어항 좀 달라고. 왜냐하면 3시간을 뛰어다닌 사람 하나 이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현타가 오죠. 왜냐면 전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어항을 받아가지고 저도 떡밥 발라가지고 물속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물살이 센 곳에 놨었어요. 그러니까 떡밥이 쓸려 나가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물고기가 안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가서 보더라고요.
1분에 한 번씩. 어항을 넣어둔 게 제가 계속 가서 1분에 한 번씩 들여다봤죠.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유는 대충 아시죠? 제가 문제였던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항을 좋은 위치에 놔놓으면 기다리면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걸 믿고 기다려야죠. 중간에 가서 들여다보면 안 되죠. 아니면 어설프게 옮길 필요는 없는 거죠. 좋은 곳에 어항을 뒀다면. 족대를 들고 쫓아다니면 물고기를 못 잡아요. 왜? 물고기가 저보다 빠르거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AI가 트레이딩 한다면서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의 물고기보다 지금은 AI가 들어와서 물고기가 3배 빨라진 거예요. 투자자가 저면 제가 족대 들고 뛰잖아요. 절대 못 잡죠. 3배 빨라진 물고기를 뭘로 잡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빨라져도 어항은 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리 빠르게 다녀도 결국에는 걔들도 쉬면서 어딘가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물고기가 밥을 먹을 수는 없죠. 어딘가에서 어항을 찾아오겠죠. 어항은 저는 지금도 통한다고 봐요.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굉장히 빠를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가 긴 호흡에서 본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환경이 바뀌었죠. 수많은 갈림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어쩌면 지금보다 무언가 좋아지는 곳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좋아질 때 가는 길이 이런 거잖아요. 정보가 너무 빠르면 이거 좋아진다면 확 당겨오겠죠. 그럼 확 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너무 오르다 보면 우리가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요즘 AI 같은 것도 그냥 간단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은 얘기해요. AI가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고. 전문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많이 놀라거든요. 근데 저는 전문가들이나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단 빠르지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느리다고 봐요. 왜냐하면 빠르게 큰 돈 벌고 싶은 게 투자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AI 관련된 성장이 일어나고 뉴스가 많이 들려오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기대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 자체도 되게 빠른 속도인데 우리의 기대는 되게 앞서갈 수 있죠. 너무 앞서가면 못 따라오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컸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성장해 줘야 되는 게 큰 플럭추에이션을 낳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AI라는 길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긴 호흡에서. 그러면 우와 들어가자마자 꽃길이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AI가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공감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쏠림도 나타나고 굉장히 큰 험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부의 갈림길에서도 이제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무언가 바라볼 때 어떤 자산을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한번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